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여야 모두 상대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지금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첫 책임 추궁이라는 야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법 전행, 딴지 걸기라는 여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내년에도 전국 집값이 5% 정도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근 소폭 하락해서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후에 전국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방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운영했다고 밝힌 중앙통제단의 근무자 명단이 실제와 다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구급차량 현장 동원 조치도 소방청 설명과 달리 중앙통제단에서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는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5천여 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청소년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량 백신 접종 대상이 오늘부터 12살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 무렵부터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내일 오후 또 한 차례 눈이 내린 뒤 추워져서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법정 시한도 못 지켰고 정기국회 내에도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산안 관련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희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여파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해임 건의안 통과를 두고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대신 나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도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지요. 그야말로 건의니까 지금까지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데 비추어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데 항의해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이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부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지도부가 돌아오면 논의할 거라면서 예산안 협상 경과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특위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날을 세웠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모렴치한 몽리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나쁘고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곧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불가피한데요.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웅 의원은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참여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협상도 순탄치 않은 거죠?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도 없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여야 간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양쪽 모두 서로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양측 요구를 담은 절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소위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마이동풍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서민 관련 예산을 늘릴 순 없지만 국민 감세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그다음에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 감세 방안, 이른바 국민 감세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한 만큼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약속한 오는 15일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는 비공개 만남 등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2시를 협의 시한으로 제시해서 여야는 시간을 벌었지만 양측은 한 채의 양보 없이 힘겨루기 중입니다. 여야의 최대 충돌 지점은 법인세 인하인데요.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자는 민주당 정부안에 민주당은 25%를 유지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보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국민의힘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고 결국 혜택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면서 민주당에게 교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감액 규모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안보다 최소 5조 원 규모를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줄일 수 있는 최대 규모가 3조 원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다른 쟁점에서도 여야의 견해차는 여전합니다. 여당은 윤석열 표 예산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국 예산 등을 증액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권력기관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표 예산으로 대표되는 지역화폐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정기국회 회기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자체 수정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과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새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면서도 당리당략 속 힘겨루기만 이어가는 여야의 모습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가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공식으로 제출돼도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해임 건의안이 넘어오더라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와는 달리 수용 또는 거부 공지를 내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해임 건의안을 낸다고 해놓고 예산 합의도 하지 않은 데다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하라고 한 만큼 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모두 사퇴했으니 야당끼리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소폭 하락한 30%대 후반으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8.4%로 일주일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8.8%로 역시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해 40%에 근접했다가 이번에 소폭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69.2%로 70%에 육박했는데 73.4%를 찍었던 6월 5주차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84%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잘한다는 대답이 많았지만 50대까지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은 지지율 40%를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법과 원칙대, 대화와 협상 프레임이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꾸려지는 중앙통제단을 가동했다고 밝혔는데 YTN 취재 결과 근무자 명단이 실제와는 다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방청이 밝힌 것과 달리 전국의 구급 차량을 현장에 동원하는 조치도 중앙통제단에서 내린 게 아니라 소방청 종합상황실의 조치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참사 당시엔 어떤 체계로 가동됐는지 적혀 있습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중앙통제단 근무자 명단에는 모두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은 모두 사실일까? YTN이 12명 모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자신은 참사 당시 중앙통제단 일원이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사 당시에 이태원이 아닌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봉화 뇌물사고 현장에 갔었어가지고 지금 이태원 사고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저는 중통단 근무자는 아니었고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12명 가운데 실제로 중앙통제단으로 근무했다고 답한 건 3명뿐이고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중앙통제단이 제대로 운영된 게 맞는지 의심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 50분, 소방청은 중앙통제단 명의로 전국 구급 차량 동원령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소방청 종합상황실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전국 소방본부의 출동 상황 관리를 하는 상설 조직으로 중앙통제단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중앙통제단과 상황실이 협업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당일 조치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줄곧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밤 11시 15분에 시작된 상황 판단 회의를 단 2분 만에 마치고 이태원 현장에 갔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소방청의 허위 공문서 의혹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가운데 특수본은 점점 소방 대응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등 현장 기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경찰 정보라인이 검찰으로 넘겨질 예정인데 특수본이 출범한 뒤 첫 송치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특수본의 영장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피의자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경찰 소속 피의자부터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지난 5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수사 진척이 느리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 기재된 보고서 작성자도 추가로 입건한 만큼 이 전 서장의 2차 구속영장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특수본이 내일 피의자들을 처음으로 검찰에 넘긴다고요? 네, 앞서 경찰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특수부는 이들을 내일 검찰로 넘깁니다. 또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보고서를 삭제했기 때문에 상급자의 증거인멸 혐의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경우 입건될 당시 적용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특수부는 이에 대해 전 정보과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과 삭제 지시를 받은 직원이 보고서를 삭제한 것은 이들의 직무 권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만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특수부는 참사 당일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실제 운영됐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소방청 문서에 기재된 중앙통제단 근무자 명단 중 일부는 본인이 동원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만큼 특수부는 참사 당일 밤 중앙통제단이 실제로 운영됐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이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상황판단회의 2분 만에 현장에 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상황판단회의가 실제 열렸는지와 남 직무대리가 회의에 참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남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 마약 단속에 힘을 쏟느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았던 수사기관이 참사 뒤에도 마약 수사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가족과 소통 없이 유류품 마약 성분을 검사하고 시신 부검을 제한하며 마약 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안전조치 소홀이란 참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로윈 축제 당일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마약 단속 인력을 수십 명 배치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참사 직전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마약 수사에 비중을 둔 것이 맞는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청장이 마약 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거 아니에요? 김광호 청장님. 네,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거는 맞습니다. 참사 뒤에도 수사기관의 마약 집착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4일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서 유류품을 거둬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마약 관련 의혹이 제기돼 검사 의뢰를 한 거라며 참사와 마약 사이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일방적 수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좀 이렇게 소통을 진행했다면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유족에게 시신 부검을 제안하면서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본질이 아닌 마약 문제를 되풀이해서 꺼내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사인이 압사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확실치 않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마약 관련해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에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억울함을 풀고 사연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제안한 것일 뿐 대검에서 지침을 내린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엉뚱한 의혹에 한눈 팔려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고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참사의 핵심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구속심사를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노 의원을 조사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한 지 6일 만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술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 의원이 재작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했던 겁니다.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용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거나 또 지방국세청장,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등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에선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이 발견돼 출처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통해 노 의원의 지시로 용인 물류단지 관련 업무를 완료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업무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자신이 결백하다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도 출판 기념회 때 모인 후원금과 부의금일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검찰 압수수색의 의의를 제기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 차례 소환 조사 끝에 곧바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2살 이상 청소년도 코로나19 2가 계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으로 9월 12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정부가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가 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요? 네,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주 전보다는 2,000명, 2주 전보다는 3,000명 이상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78명으로 전날보다 38명 늘었고 숨진 사람은 30명입니다. 오미크론의 세부 변이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12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도 계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화이자 2가 백신 두 종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mRNA 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노바백스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오미크론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연구가 나오는 만큼 고위험군을 꼭 접종해달라는 당부입니다.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들 역시 백신 접종이 필수인데요. 2가 백신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24.9%, 감염 취약시설 38.3%로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우리 통화 정책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 우리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한시름 놓겠지만 여전히 높은 미국의 고용률이 변수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여는 FOMC에서 또 한 차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역대 최대 역전폭인 1.5%포인트에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폭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또 국제에너지 가격 등 대외 여건 변화, 낮아지고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청신호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신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면 지난 주말 발표된 높은 고용률은 물가가 예상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우려를 낳는 적신호입니다. What the market really wanted was a soft jobs number to confirm that the Fed would pivot. They wanted to see the economy weakening faster.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75p를 올리게 되면 아마 금융시장에 많은 충격이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따로 임시금통회를 막 열면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여기에 큰 폭으로 올려잡을 걸로 예상되는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도 우리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FOMC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전세로 사는 무주택자의 이자 비용 지출이 1년 만에 30%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3분기 기준 무주택 상태로 전세에 사는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이 한 달 평균 12만 3,83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증가율 19.9%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입니다. 소득별로는 전체 5분위 가운데 4분위와 3분위 이자 비용이 각각 89.2%, 28.9% 증가하면서 중간과 중상층에 부담이 집중됐습니다. 네, 연이은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에는 하락폭이 둔화하면서 낙폭은 올해 하반기보다 줄어들 걸로 관측됐습니다. 관련해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기관들이 내년 집값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건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주택시장 전망 역시 암울하게 봤네요. 네,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거래가 조금 올해보다는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고금리 영향이나 경기 둔화 영향에 따라서 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치도 발표가 됐는데요. 주택시장 전체로 서울 주택 가격이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고 아파트 경우에는 서울이 4%, 전국적으로는 5% 하락률 보일 것으로 전망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아파트값 봤을 때 지금 서울 4%, 수도권 4.5%였는데 이게 올해 낙폭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네,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연말까지의 하락률 그리고 내년 수치가 이제 전망치로 제시가 됐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미세하기는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 하락률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발표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지방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보다 낙폭이 더 커지면서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커지는 것으로 일단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서울 고가시장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 상황에서 가격 낙폭이 올 하반기에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은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금리 변수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완만해지는 구간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좀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발표 자료로 보면 지방시장은 내년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서울 아파트값 내년 하락률을 4%로 봤는데요.
그렇다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평균으로 하면 4천만 원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할 때는 훨씬 더 크게 하락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이제 평균 거래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지수를 잡기 때문에 개별 거래 사례에서 나타나는 낙폭과 단순 비교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연구 쪽에서도 실제 이제 평균적인 거래 변동률 보수적으로 잡는 지수와 실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것을 차별해서 보는 부분은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통계 하락률보다 실거래가 지수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보실 때는 지수를 가지고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예. 개별적인 가격의 변동은 저희가 실거래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최근에 가격 낙폭이 컸던 뭐 인천의 송도 지역이라던가 가격 수준이 좀 커서 낙폭이 큰 서울의 이제 강남권 고가 지역에서도 실거래 사례를 보면 소위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고 네, 표현이 될 정도로 이제 거래 가격이 급락한 경우들도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전체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식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4분기 넘어서면서는 낙폭도 크게 좀 증가하고 네.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연 8%를 돌파할 걸로 보였었는데 지금 7% 초반대로 떨어졌네요. 네, 일단 물가 상승세라던가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완만해질 거다라는 예측과 함께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융채가 조금 안정되고 또 개별 은행권에서 금리 수준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면서 네. 금리 상단이 다행히 더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시중 5대 은행 발표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인상이 그렇다고 이제 끝나고 뭐 하락한다라고 인식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미국의 FOMC에 따라서 금리 네. 인상 수준이나 속도 같은 것들이 아직은 저희가 좀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변동성을 계속 좀 열어두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또 앞으로 내년에 얼마나 올라갈지를 보고서 이제 금리 상단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청약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둔촌 주거 아파트 일반 청약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순위, 2순위 평균 경쟁률이 5.45대 1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기대보다는 상당히 경쟁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이 그렇게 대단지 공급이 원활하게 됐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재고시장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경쟁 수준을 예측을 했었는데 경쟁률 자체가 많이 낮아졌고 실제 계약 상황에서도 좀 더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장에서는 점쳐져서 예. 그야말로 재고시장의 하락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청약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이런 사실 서울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분양에서도 성적이 나빠지는 이제 냉각기라고 하면 주요 단지의 입지나 상품성, 분양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좋지 않게 나오는 사업장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고요. 당첨이 돼도 계약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을 해지하는 분들 또 미분양 사례 같은 것들도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내년엔 청약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일단 정부의 공식 통계로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4만 7천여 가구 정도 약 5만 가구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연초에 올해 인허가 물량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밀어내기식 분양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상황이나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미분양이 좀 더 늘어나서 많게는 한 7, 8만 가구까지도 늘어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청약시장에서 좀 더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확실하게 상품성이 있거나 분양가가 진짜 저렴하다, 가격이 주택시장이 좀 안정되면 다시 오를 게 분명하다라고 네. 예측되는 곳에는 통장을 쓰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미달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청약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서울 고가 지역은 분양 가격 12억 원 이상 되는 곳들은 여전히 중도금 대출이 되지 그렇죠. 않으시기 때문에 개인 자금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출연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중해라,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미분양이 좀 늘어나면 요즘 이미 좀 그런 사업장도 나타나고 있는데 분양 가격 할인이라던가 뭐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던가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던가 혹은 뭐 계약금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미분양 할인 마케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시기보다는 시장 상황하고 이런 뭐 건설업자, 공급자 측의 지원이나 정부의 규제 완화 좀 더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월세 거래 비중이 지금 서울 아파트 40% 넘겼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흐름 계속 될까요? 네, 일단 금리 인상 레이스가 뭐 다행히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바로 하락하는 구조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예측이잖아요. 고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한다면 전세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도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고금리 상황이 전세 대출 어려움으로 연결돼서 결국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세 비중이 조금 높게 유지되는 상황들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고요. 청약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ITN은 김신임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논문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5.18 헬기 사격은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을 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주장을 한 거죠? 네, 정반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 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재작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인데요. 김 위원장은 역사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당시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법이 특정 견해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 문제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5.18 당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5.18 헬기 사격은 국가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충분히 소명됐다고 사법부가 최초 판결했습니다. 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재판부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에 각각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2년 전인데 김광동 위원장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네, 조금 전 오전에 김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전에 YTN 취재진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들었는데요. 헬기 사격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고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가 확인해 보시죠.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수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과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 주장과 달리 위원회는 5.18 관련 진실 규명 활동을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4.3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과거 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앞서 주장했던 김 위원장이 과거 사위의 예전 활동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섬 지역은 마실물까지 거의 고갈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심한 곳은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이 나오면서 주민의 고충도 큽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전남 완도 수완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 섬 가뭄 상황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완도에 있는 한 식당 앞 주차장입니다. 식당은 일반 가정집보다는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할 텐데요. 지금 제 뒤를 보면은 이렇게 물탱크 2개가 보일 겁니다. 작은 건 3톤짜리이고 그리고 큰 건 5톤짜리입니다. 제한급수가 40일 넘게 이뤄지면서 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겁니다. 물탱크 옆을 보면요, 이렇게 대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로 덮어놨는데요. 비닐 안에는 주방에서 사용할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김장도 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해서 걱정이 큽니다. 수완도에는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상수원인 미라제의 저수율이 3.2%까지 떨어지면서 고갈 직전입니다. 완도 지역 평년 강수량은 1,400여 밀리미터인데 올해는 절반도 안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이후에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1일부터 섬 주민에 대한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물이 나오고 닷새는 물이 나오지 않는 건데요. 생활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생계에도 직격탄이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수완도에는 김밥용 김을 생산하는 공장이 19곳이나 있습니다. 이르면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공장 가동이 시작되는데 물이 없으면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물 부족이 현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일단 공장을 스톱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 김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결국 비나 눈이 충분히 내려야 가뭄이 해결될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대책 내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가뭄이 심각한 곳은 이곳 완도 수완도뿐만이 아닙니다. 이 완도 지역 이 섬들의 이 저수율을 보면요, 넙도는 4.4%, 그리고 금일도는 6.2%로 고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급수를 하고 나흘이나 닷새를 단수하는 섬이 4곳이고요. 심지어 노화읍 넙도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3월부터 제한급수를 하다가 장마와 태풍 때를 빼고 40여일 전부터 다시 제한급수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책은 물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육지나 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섬에서 급수차를 이용해 물을 퍼오는 건데요. 이곳 수완도만 해도 급수차 8대가 동원돼 하루 400톤이 넘는 물을 식수원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언제든지 기상이 악화할 수 있어서 배가 뜨지 못하는 날에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에 든 물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섬 곳곳에 지하수를 추가로 파서 나오는 물을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한때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선박도 투입됐는데 접안이 어려운 데다 이 실효성도 떨어져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반복되는 제한급수를 해결하기 위해 노화와 보길, 소안도 일대에 광역 상수도망을 구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섬지방도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 상수도를 꼭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가뭄이 길어지면 식수난뿐만이 아니라 농업과 공업용수까지 부족해지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피해가 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수완도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방송에서 앞으로 3주 더 뉴스 공장을 진행한다며 올해 말까지 진행할 것이고 자세한 사정은 추후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하차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등 TBS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 편향성을 지적해온 서울시 의회가 지난달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진이 내일 입대를 앞두고 짧은 머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진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을 올렸습니다. 진은 이 사진에 생각보단 귀여움이라고 적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내일 별도의 공식 행사가 없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은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육군은 내일 입소 현장의 안전 통제를 위해 지자체 등과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급차를 대기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만 30살로 BTS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지만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원을 내서 연내 입대가 확정됐습니다. 진은 내일 한 육군 전방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합니다. 지금 서울 하늘은 흐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3시간이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 그리고 저녁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나 눈은 양이 많지 않고 그리고 지속 시간도 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텐데요. 찬바람과 함께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고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나 눈으로 인해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남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서해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5cm, 그 밖에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고 8cm, 전북과 강원, 제주 산간에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도 수도권에는 최고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2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2도, 대전은 5도로 중부지방은 기온이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서해안에는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보온용품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관 동파 사고 등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면서 여야 모두 상대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 첫 책임 추궁이란 야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법 전횡 딴지 걸기란 여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